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보 비대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공에 대한 얘기는 넘쳐나는 반면에 실패에 대한 얘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로 두 단어를 검색해보면 성공이 실패의 2배가 넘습니다. 언론 기사를 검색해도 비슷한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실패는 엄청나게 많고 성공은 극히 드문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보다는 성공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 실패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경향도 강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혼자만 간직하고 그로부터 뭔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에 관한 정보가 훨씬 유용하다고 믿는 학자나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성공의 방식은 비교적 단순한데 실패의 이유는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실패, 즉 부정적인 상태는 설명이 필요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때가 많은 법이죠. 자, 오늘 읽을 책은 행동경제학자 중에서도 사람들을 더 나아가도록 하거나 정치 혹은 퇴보하도록 만드는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른바 동기부여 과학자의 대표 저작입니다. 당신은 왜 목표를 이루지 못하나? 원래는 안 그래. 이렇게 천성탓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들의 설명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우리 출판계에도 실패하기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온 성공예감의 입장과도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반드시 끝내는 힘, 함께 하시죠.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프로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림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선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충남 홍성에선 대하축제, 여의도 한강에선 불꽃축제까지 팡팡.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한글날 연휴의 시작, 여러분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여의도 KBS 성공예감에서는 매주 책 축제가 열립니다. 팡팡. 네, 좋습니다. 댓글 보고 가죠.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매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까요?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판단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제이 모브신이 쓴 판단의 버릇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먼저 3288번님. 사람의 판단은 아주 주관적이라 우를 범하는 것 아닐까요? 강훈필님, 익숙하게 느껴지면 실수로 잘못 골랐던 음식을 또 고르고 또 후회하곤 하는데요. 이런 게 판단의 버릇일까요? 라고 그렇죠. 질문 주셨네요. 주관적이죠. 근데 주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모브신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은 그 잘못된 판단, 전문 용어로는 인지적 실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은 감정적이니까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습관 같은 경우는 그 버릇이 더 고착화되는 거죠. 습관의 힘과 관련된 책들도 우리 별책 프로그램에서 읽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정말 돌이키기 힘든 경우. 패턴이 습관으로 가버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1539번님. 저도 흔히 범하는 판단의 오류 중 하나는 전문가 또는 미디어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윤성우님. 편향된 정보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시야를 넓혔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시야가 좁다고 지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전문가 과잉 신뢰도 8가지 인지적 실수 중에 하나로 네. 이제 저자가 꼽았던 거고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전문가의 말을 너무 믿는다는 거죠. 저는 이건 상당히 실감하고요. 또 하나 이제 본인 확증 편향이 강할 경우에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강할 때 남 얘기를 듣고 이걸 경청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갑자기 뭐 친구한테 너 오늘 나한테 조언 좀 해줄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책이 있거든요. 네. 남의 의견을 책을 통해서 경청하면 되거든요. 독서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책 프로과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네요. 예. 자, 그리고 김성식님께서 책의 주요 내용을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터널 시야 피하기,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다, 반대 견해를 구한다, 과거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감정이 격할 때는 판단을 피한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를 이해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수사님께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못된 판단을 언제 했느냐 따져보면 화가 나서 한 판단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제일 주의하는 건 화가 났을 때 어떤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토머스 제퍼슨은 화가 나면 10가지 세라. 무척 화가 나면 100가지 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신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판단을 피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주헌님, 판단의 버릇은 인지적 실수를 벗어나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북이라고 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별책부록에 진지한 접근을 못했는데 다시 열심히 방송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라디오든 유튜브든 틀어놓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네. 독서보다 편하니까 이걸 습관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년쯤 들으시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세계 최고의 행동과학자가 18년 연구 끝에 밝혀낸 목표 달성의 과학. 아엘릿 피시베크가 쓴 반드시 끝내는 힘. 오늘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실패에 관한 정보가 훨씬 유용하다고 믿는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김방희 소장님께서 실패 전문가죠. 함께 풀어주실 텐데 예. 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아주 친한 후배 교수가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에 계시거든요. 네. 구민정 교수라고. 이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 여쭤보질 못했네. 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미국의 독특한 이름들은 본인이 발음하는 대로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네. AL렛 피시바흐라는 사람도 있고 피시베크라고 이 책에선 썼는데 네. 뭐가 옳은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시바흐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은 시카고 경영대학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대학원에는 대개 설립을 도운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스 스쿨이라고 하는데 여기 교수고요. 딱 들으시면 벌써 행동과학자들의 창시자인 다니엘 카네만하고 에이모스 트버스키라는 사람의 궤적하고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뿌리를 내린 행동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였죠. 데니얼 카너만의 궤적과 영향력을 고스란히 그렇죠. 물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행동경제학 분야 중 한 분야를 연구했으니까 카나만의 궤적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그 시카고대 부스 스쿨은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그 리차드 타일러 교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넛지로 유명한. 네. 이 사람이 거기 교수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넛지라는 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사람들의 그런 인적인 습관을 활용해서 개인이나 집단 행동을 교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기에 파리를 그려 넣었더니 화장실이 덜 더러워지더라. 네.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트럭 뒤에 눈이 누나를 달아놨더니 네. 추돌 사고가 좀 덜하더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넛지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저자인 에일렛 피시바흐는 이런 동기과학이라고 행동과학 중에서 특히 사람들을 더 나아가게 하고 혹은 정치하게 하고 퇴보하게 하는 환경이 뭐냐 이걸 연구한 분인데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30년경에는 노벨 경제학상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예감도 네.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코로나19 와중인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원제는 일을 마무리한다, 되게 한다라는 의미의 get it done인데 부제는 동기과학에서 배우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예, 동기과학, 동기부여의 과학, Science of Motiv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환경을 연구하는 거고 행동과학 중에서도 한 분야인데 점점 커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행동과학이라는 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영역들하고 만나면서 새로운 조류들을 낳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책 표지 미국
초판본 보니까 흥미로워요. 반드시 끝내는 것과 정반대 사람들의 습관 세 가지를 영어로 표기하고 그 앞 글자들을 잘라서 get it done이 되도록 한 건데 뭐냐? get은 forget, 잊어버리는 거. 목표 정해놓고 뭐 나중에 하지 뭐 하는 거. 네. 그리고 quit, 포기하는 거 중도에. 올해 계획들 많이들 포기하셨죠. 네. quit 중에서 it이 되는 거고 앞쪽을 잘라내서 그렇죠? undone, 이제 안 하는 거, 중단하는 거 이런 것들도 on을 잘라내고 done이 되니까 get it done,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이 저는 흥미로웠던 게 본인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집단 공동체가 있죠. 키부츠라고 농업을 같이 하면서 공동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군도 이 여자분입니다만은 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 경험, 미국으로 또 이주해서 귀화한 거, 출산, 육아, 또 시카고대 교수가 됐던 과정, 종신 교수니까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상당히 그 상세하게 밝혀서 읽는 맛이 더 단순한 학술서에 비해서 네. 추가됐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이 부제에서 등장했던 동기과학이 행동경제학에서는 어떤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행동과학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행동과학이 이 경영학이나 행정학하고 맞물려서 의사결정론, 디시전 티오리라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건 행동과학 중에서도 동기에 관한 모티베이션, 사람들을 자극하는 요소가 뭔가에 집중하는 분야고요. 어떻게 보면 행동과학보다는 늦게 그 영향을 받아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심리학 중에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거 네. 하고 맞물려서 이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약간만 바꿔줘도 대단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천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까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것만 되면 음. 좀 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책상 정리가 잘 돼 있어야만 공부가 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칠 것이냐를 연구하는 거죠. 자, 저자는 동기부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접근적 동기와 회피적 동기로 나눴는데 이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접근적 동기는 저도 많이 목표로 세운 건데 하프 마라톤을 2시간 내에 완주하기. 저는 1시간 목표. 네. 네, 완주하는 게 이게 접근하는 거죠. 거기에 두 번째 회피적 동기는 내가 지금 간 수치가 안 좋다. 이걸 피하겠다. 간 질환을 피하겠다가 회피적 목표죠. 목표 달성에 이르는 길들이 좀 달라요.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처드 셀러라는 교수의 넛지도 이런 동기과학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줬더니 사람들이 나아지더라 이런 네. 거니까. 저자는 동기과학 및 사회적 인지협회라는 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군요. 예.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반드시 끝내는 힘.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좋은 목표.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일을 마치려면. 목표가 엉망이면 그걸 결코 실행하지도 못하고 네. 완성하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잘못 중에 하나가 수단과 혼동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목표가 어느 정도 사람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자 15,000원짜리 칵테일을 외식하러 가서는 시킵니다. 하우스 와인을 시키죠. 근데 발렛비로 15,000원이 있다 그러면 내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거는 발렛은 수단일 뿐이니까 그래요. 거기 간 이유가 외식을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 목표가 아니니까 15,000원이 꺼려지지만 외식을 하러 가서 그 음식에 지불하는 가격은 15,000원이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걸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실험도 합니다. 행동과학자들은 유명한 게 실험을 자기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네. 하거든요. 리처드 텔러라고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경영대학원의 가장 유명한 교수 책을 얼마에 살래? 그랬더니 이제 비싼 값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3만 원 지불하겠다는 학생이 꽤 많은데 이걸 똑같은 책을 토트 백에다 넣어서 이 가방을 얼마에 살래? 했더니
3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평균 가격이. 왜 그럴까요? 가방과 책의 경우에 목표와 수단이 헷갈린 거죠. 책을 사겠다는 마음이 들면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지만 토트백 가격을 본 거죠. 그 안에 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라는 걸 이제 구분하질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목표가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피적인 목적보다 중년의 간질환을 피하겠다 이런 것보다 하프 마라톤 1시간 내에 돌파하겠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목표죠. 네. 그리고 목표 설정 뒤에 얼마나 지금 목표하고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건 뭐 토트 모델이라고 유명한 모델이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동기과학에서 좋은 목표라고 하는 게 뭐냐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긍정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낙관적인 거 달성하기에 고만고만한 거 있죠. 너무 불가능한 거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그쵸. 측정 가능성. 하프 마라톤을 몇 시간으로 하느냐는 측정 가능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도 봐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정한 목표여야 됩니다. 상사가 이번 주까지 이걸 뭘 끝내 그러면 아주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네. 자발성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그 실행 가능성 또 낙관성과 관련해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웰스파고라고 금융위기 당시에 상당히 어려워졌던 미국의 대형 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행원들한테 목표를 은행이 제시를 했는데 1행원 8개 금융상품 팔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뭐 한 달 만에 8개의 금융상품을 가입시킨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 목표를 제시했더니 전부 엉터리로 해놨더라는 거죠. 저 일종의 조작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 사고의 단초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헛된 희망 증후군이라는 걸 앓게 되는데 이건 조직에서 이렇게 목표를 잘 세우면 성과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네. 헛된 희망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좋은 목표가 아닐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일단은 좋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목표를 설정한 후에 중간에 확인하고 다시 작동하고 또 확인하고 일련의 과정을 토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특히 직장인들에게 이것도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TOTE, 토트라고 하는데 테스트, 오퍼레이션, 테스트, 엔딩. 그러니까 처음에 낯선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직장인이. 낯선 업무에 투입이 되면 처음부터 잘하겠노라고 뭐 부지런히 애를 쓰지만 잘못되고 오히려 꾸지람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볍게 그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하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보고 문제가 있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고치면서 끝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마치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지는 과정으로 가면 훨씬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이 없는 목표는 사실은 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세울 때 하프 마라톤 몇 시간대 돌파하겠다는 목적 세우면 실제로 뛰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1시간대는 무리네. 네. 2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네. 해봐야 알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토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계하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루 10,000보 걷기를 제시합니다.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도전 의욕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은데 이 10,000보라는 게 왜 하필 10,000보인지 꼭 10,000보를 뛰어야 하는 건지 걸어야 하는 건지 지금은 좀 알려졌습니다만 굉장히 무슨 과학적인 결론으로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얘기고요. 일본 그 만보기 회사가 만든 광고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1964년에 일본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 막 건강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도 고조되거든요. 이때 만보기 회사가 건강과 걷기 운동을 연결해서 이제 이 슬로건을 내거는데 그 일본의 한 보건학과 교수가 내걸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측정 가능성이 중요한 목표, 좋은 목표의 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 기계를 사서 달고 몇 보 걸었는지 체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이진 않지만 이 만보기라는 건 좋은 목표의 예죠. 그러니까 일본에선 만포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많이 걷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줬다.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좋은 목표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상과 유인책. 목표 달성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벌칙을 피하려고 이런저런 장치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하위 목표를 정한다든지 해서 확실히 목표 수행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짐작할 만하겠지만 특히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유인책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왔거든요. 뭐 네. 행태주의라고도 하고 행동주의라고 불리는 심리학의 한 줄기에 따르면 뭐 개, 고양이, 비둘기 연구한, 네. 쥐 연구한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1900년대부터 1900한 60년대까지 심리학계를 주름 잡았던 그런 흐름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미로 끝에 음식을 넣어놓고 쥐가 움직이는 그런 보상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찾겠죠. 그쵸. 길을. 뭐 이런 거라든가. 대신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행동과학자들은 돈이나 혹은 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다. 네. 쥐와 음식의 관계처럼. 요걸 가지고 보상과 유인책을 좀 궁리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나 이 금전적 유인책이 행동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지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하노이에서 발생한 쥐잡기 캠페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별책 부록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는 측정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코브라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코브라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어서 쥐를 잡아오면 쥐가 이제 흑사병 패스트를 전염시켜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쥐를 잡아오면 돈을 주기 시작해요. 쥐꼬리를 잘라서 갖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쥐가 줄어드나 했더니 처음에는 점점 느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쥐들 키워요. 꼬리만 자르고 또 다시 키우고 막 이러면서 네. 오히려 위생에는 안 좋은 효과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이 잘못된 거죠. 측정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고 과도한 보상의 효과라는 측면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효과를 그렇게 보지 못해요. 또 하나는 희석 효과라는 것도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한 날은 아주 달달한 라떼를 한 잔 마시게 스스로 보상할 거야.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유인이 되죠. 보상책이 그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서 1시간 내에 독서를 끝내면 또 다른 보상을 줄 거야. 그러면 두 개 간의 충돌이 네. 벌어지면서 희석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목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주 분명한 보상과 유인책을 정해야지 뭐 보상해서 혹시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또 추가 유인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보상책은 불확실한 보상책이다. 그러니까 간헐적 보상이 보상으로서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도 이 연구 결과 나오는데 네. 이런 겁니다. 직원들한테 올해 상여급 400% 줄 거야 보다는 갑자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한 카지노 회사 대표가 오프라 윈프리랑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 전 직원 10,000명에게 좋은 차 한 대씩 선물한다. 이거는 뭐 난리가 이런 보상이 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절한 유인책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할지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가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이거 얼마 줄게. 그리고 이 목표 달성하면 얼마 줄게. 이런 것은 중책 정도에 불과하고요. 쥐를 그러니까 잡아오면 뭐 줄게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같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보다 못 주거나 안 줄 때 혹은 목표에 약간 미달했을 때 안 주잖아요. 네. 그럼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상책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는 판단은 하게 하되 내용은 공개하지 말아요. 네. 깜짝 놀래켜주는 거. 차를 갑자기 주는 것처럼요. 네,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보상이긴 예, 한데 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서프라이즈 형태의 보상이 훨씬 좋은 유인책이라는 거죠. 네. 또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 게임은 공부와 달리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만렙까지. 네. 근데 내적 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적 동기는 일이 숙제가 아니라 즐거움, 재미 그 자체가 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다른 컨설팅을 할 때 많이 드는 예인데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이모가 숙제를 내잖아요. 네. 페인트 칠을 담장에 해라.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숙제로 치니까. 근데 동네 애들한테 꾀를 내서 야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이거 그냥 안 시켜줘. 뭐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니까 재미라고 생각하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너도 나도. 일을 끝내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건데요. 특히 이 내적 동기를 활용할 때는 자유선택 패러다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이것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행동이 주는 혜택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나 월급 받기 위해서 회사 나가서 일하는 거야. 이러면 이건 내적 동기가 없는 네. 거거든요. 단순히 그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나는 내가 거기서 하는 일이 큰 보탬이 되는 내 자랑거리야. 그럼 내적 동기가 네. 형성된 거죠. 그렇다면 이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재밌게 만들어야죠. 이 저자는 그것도 구분해서 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미 존재하는 재미를 찾는다든지 하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별책 부록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유혹을 번들로 만든다. 묶는 게 있습니다. 유혹 묶기. 그러니까 나는 살이 쪄서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마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커피를 마시면서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유혹 보상을 묶어서 네. 유혹을 묶어서 내놓으면 빨리 끝내야지. 지금 책을 읽는 일을 빨리 끝내고 그 두 가지 즐거움을 동시에 맛봐야지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유혹 묶기인데, 결국 중요한 건 재미있게 만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런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인들이 행동과학자들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늘 월급 때문에 회사 나와서 일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즐겁게 일하는 편이지 하는 오해와 편견이 있고, 네. 또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건 과소평가해서 늘 공감 격차라는 게 벌어져. 저 사람은 내가 안 하는 자전거를 타네. 그 재미도 없는 거. 뭐 이런 식의. 그러나 뭐든 재미있게 만들어서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목표를 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게 이 학자들의 주장인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목표 수행. 그러니까 좋은 목표를 세웠고 그걸 위한 동기를 찾아냈으면 이제 실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늘 중요한 게 이제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떨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의 예를 들었으니까 얼마만한 속도로 지금 목표에 다가가고 있는가. 내가 한 서너 번 완주하면은 거의 목표 시간대가 나오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동기 유지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년간 의무 복무를 이스라엘 여성들은 하는데, 이 저자도 그랬답니다. 근데 지루하잖아요. 자신이 맡은 일이 페이퍼워크를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6개월마다 주어지는 휴가까지 얼마나 남은 날을 매일 캘린더에 표시하는 게 이분한테는 내적 동기였던 거예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며칠 안 남았네 이렇게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나를 헤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일한 낙 중에 하나가 스무디를 먹으러 가는데 20잔을 마시면 한 잔을 공짜로 주니까 네. 그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마일리지라고. 그게 이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거죠. 야, 4번만 더 마시면 돼. 저자는 심지어 스무디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걸 즐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근데 모든 행동이 목표 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목표를 가속화하는 경우도 있고 진척되는 거에 따라서 저는 가속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점 그 시간대를 정해진 거리를 뛰거나 걸을 때 줄이기 위해서, 근데 내가 목표가 1시간이다 그러면 50분 정도 한 1시간 20분 정도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속화하는 거예요. 네. 더 빨리 더 매일 뛰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효과가 있긴 한데 이제 저자는 목표도 구분해야 된다. 하나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목표가 있잖아요. all or nothing 같은 거. 네. 금연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0대 피던 걸 한 대로 줄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아예 끊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전무 아니면 전부 이런 목표가 있는가 하면 그 누적 목표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지금 중년병을 표현하는 3대 수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압, 혈당, 뭐 이런 간 수치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낮아지는지가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목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누적되는 거죠. 누적되는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목표에 살짝 못 미쳐도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네.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해지기 그쵸. 위해서. 이런 건 대부분 이익을 보니까 목표에 따라서 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나 그걸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고 네. 이제 이 학자들은 믿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목표를 수행할수록 동기가 높아질 거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목표가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네. 늘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한 개 있는데 아까워서 안 되겠네 해서 뭐 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목표를 이 정도면 됐잖아 하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연 예를 들었으니까 많이 줄였어요.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그러면 마음에 위안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 정도면 건강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야. 혹은 이런 합리화도 합니다. 이렇게 안 피우려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살짝 피면서 정신적으로 이완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그런 합리화도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내가 지금까지 이룬 정도를 가지고 이게 오히려 동기를 가속화해서 목표를 끝내게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포기하게 만드는지가 환경이나 개인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걸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 목표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의 비밀이라고 저희들 별책 프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푸드인더 도어 전략이라는 게 있죠. 문간 걸치기 전략인데 물건을 팔거나 방문 판매해서 아니면 뭐 종교적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일단 현관문에 발 한 발자국을 디디면 그분들한테 넘어가기 아주 쉬워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문을 빼꼼히 열고 그분들이 들어설 여지를 안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몰입이라는 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간에 발을 걸친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고 제가 껴안을 수 있는 거리로 들어오니까 네. 그분들 얘기를 경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득당한다는 건데 그런 몰입의 효과도 있는가 하면 진척의 효과라는 게 있어. 진전이나 진척의 효과는 뭐냐면 내가 많이 뒤처졌네 목표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하는 자극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뭐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개인에 따라 특히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더라. 내가 어떤 곳으로 더 자극을 받을 거냐. 여기까지 왔잖아. 더 잘해야 되겠네 하고 자극을 받을 것이니 그건 몰입이고 네. 이것밖에 안 되네? 더 해야 되겠네라고 자극을 받을 것인지 그거는 진척이나 진전인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관점이 다른데 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컵의 비유는 보통 이제 낙관론자, 비관론자 네. 같은 건데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심리적인 구분법인데 동기과학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이 진척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동기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는데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들면 몰입이 일관성을 높이니까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면 됐잖아 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경우에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목표로 더 다가가게 하는 네. 그건 진척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자극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입문자들은 그 상당히 그 몰입보다는 진척이 뒤처진다는 거에서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뒤처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극을 더 받아서 더 동기부여가 된다.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맛집에 줄 서기로 예를 들어보면 네,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오죠. 네, 줄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을 때 앞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늦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뒤를 보면서 좀 위안을 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역시나 서로 다른 동기를 유발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 줄에서 내 위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더 기다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줄의 심리학을 연구한 걸로 이 저자가 상당히 유명해요. 네. 그리고 성대 그 구민정 교수도 이 연구를 같이 많이 수행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몰입, 나는 반드시
그 맛집에서 음식을 먹고 인증샷을 올릴 거야 하고 몰입한 분들은 보통 앞에 줄이 길수록 그러니까 진척도가 늦은 거죠. 늦게 와서 줄이 길지만 더 도전 의식을 자극받아서 끝까지 기대감을 높이면서 해내고야 기다린다는 거죠. 말겠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맛집에 어떤 가려는 인증샷을 올리는 욕구가 덜한 분들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앞줄 보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힘들겠다. 조금 맛은 없지만 옆집으로 네, 가는 네. 이런 줄의 심리학도 결국 동기부여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반드시 끝내는 힘.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위기관리.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위기나 장애물이 발생하죠.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래서 내 주변에서 담배를 다 치웁니다. 네. 사전 약속이라고 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건을 만드는 거죠. 이건 좋습니다. 근데 회사에 나갔더니 동료들이 담배는 안 돼, 하러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기죠. 위기. 네. 위기가 닥치게 마련인데 특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동시에 여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금연 목표에다가 또 다이어트 목표 같은 것들 할 때 목표 체계가 없으면 체계를 수립해 놓지 않으면 이게 부딪힐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성취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목표 체계를 잘 수립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그 다양한 위기나 장애물을 맞게 되죠. 다이어트에 담배가 도움이 된다는데 이런 얘기를 누가 또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중 결과적 특성이라 그래서 이게 다양한 금연의 효과들이 있을 텐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금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가 이 위기나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워지는 거죠. 네. 하지만 여러 수단이 하나의 목표로 좁혀지는 등결과적 수단, 또 하나의 수단과 목표가 강하게 연결된 단일 결과적 수단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금연이 회피적 목표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건강 상태를 더 좋게 하겠다. 건강해지겠다. 이게 이제 접근적 목표잖아요. 네. 올해 목표로 세우고 나면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쓰는데 문제는 이 같은 결과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금연과 다이어트처럼 이 목표 간에 충돌하고 서로 경쟁하는 거죠. 다이어트가 먼저냐 아니면 금연이 먼저냐 애매하죠. 건강의 관점에서도 어떤 게 더 앞서야 될까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수행했을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표와 수단이 너무 강하게 밀착되면 목표를 하나만 정해놓고 아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난 무조건 다이어트야 그래도 그렇게 되면 극단적이 되기 쉽다는 거거든요. 이제 판다곰의 비유를 드는데 판다곰은 다른 모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대나무만 먹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대나무가 가장 자신들한테 잘 맞는다는 진화적 결론을 내렸고 그러니까 더 대나무에 집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빠지는 이유도 책에서 설명이 돼 있는데 목표와 수단이 일치해 버려요. 그러면서 목표는 상당히 어떤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해서 사회를 바꾸는 건데 그러려면 이걸 해야 돼. 집회에 나가야 돼. 혹은 아주 가짜 뉴스나 음모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목표 수단이 혼란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이 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너무 이 목표에 대한 분명한 계통을 만들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 해결할 방법도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다이어트, 금연 혹은 뭐 금연, 다이어트. 그다음 타협하든지 두 개를 건강이란 더 상위 목표를 두고 타협하면 담배는 완전히 끊고 다이어트도 해 나가는 거죠. 이건 누적적인 목표니까 상당히 그 효과를 조금씩 볼 수 있는 거죠. 네.
담배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설득할 수도 있죠. 타협이냐 우선순위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목표 하나를 제외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포도. 저거 해봐야 소용없어. 다이어트 해봐야 결국 요요 현상 때문에 돌아온대. 이거 신포도 효과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다양한 방식들로 이걸 돌파하라고 위기를 관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흥미롭게 제가 읽은 것 중에 하나는 혼잣말이 효과가 있대요. 혼잣말. 네. 혼자 약간 다짐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타석에 서서 왼쪽으로 보내겠다,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주문을 거는 중얼중얼하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잣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기 자신을 다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유혹과 마주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강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혼잣말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지금 뭐 케이크나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마실 처지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혼자 거듭하다 보면 유혹 물리치기에 조금씩 성공해 나가고 그런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밖에도 기술적으로 뭐 오전에 주요한 결정을 하라든가 네. 무의식적 노력을 하라든가 습관을 형성하라 이런 조언들도 있습니다. 네. 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왜 인내가 그토록 목표를 어려울까요? 수행할 때는 인내심이 필수인데 인내심이 부족한 이유도 학자들이니까 분석을 해놨어요. 사실 본능적인 것 같은데 의지력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또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네.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 수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신뢰 부족도 상당히 중요한 인내 결여의 요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시멜로 실험에서 기다리면 2개를 준다고 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와서 2개 줄까? 신뢰가 부족한 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정적인 가정 출신들이 인내심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많거든요. 부모님이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신뢰 수준이 높은 네. 거예요. 또 관심 부족 같은 것들도 인내가 어렵도록 만드는 이걸 돌파해야 비로소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사회적 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 하는 게 좋죠. 네. 저도 강변에 뛰러 가면 이렇게 같이 오셔서 10명 단위, 5명 단위, 20명 단위로 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더 자극이 됩니다. 자신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지지라는 게 목표 달성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현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오에서 탈락하는 게 약간 부끄러워지잖아요. 그걸 이제 순응 혹은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압력이라는 게 강하냐면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한 유명한 실험이 이 직선의 길이를 정해놓고 가장 짧은 게 뭐냐 이건 뭐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답인데도 열의 9명이 물론 이 사람들은 가짜 연기를 하는 건데 이 줄이 더 길어 라고 답을 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네. 가짜인 것 같은데 오답을 답을, 고른다는 네. 거죠. 이런 게 이제 수능과 동조화 현상의 위대함이죠. 큰 거죠. 다른 사람 시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만 틀린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음. 근데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연이나 살을 뺄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역시 책에서 말하는 사회적 촉진과 관련이 그렇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을 해놓고 주변 사람한테 알려놓고 못 지키면 참 실행력이 없는 사람이야. 혹은 말만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사회적 촉진인 거죠. 네, 동시에 저자는 사회적 지지를 위해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든든한 지지자인지 또 뒤에서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그래서 될까요? 롤 모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할 것이냐. 또 동시에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안티 롤 모델도 있으면 좋습니다. 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데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도 자신을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내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이 나중에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네요. 조금은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쫓아가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실패 전문가로서 소장님께서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다거나 이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죠. 이제 그래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걸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는데 도움은 전혀 안 되고 늘 불평만 하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자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 같은 걸 제시하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면 좋다. 네. 근데 이 경우도 아까 얘기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진이 목표인데 같은 부선의 동료가 승진 역시 목표면 네. 나중에 충돌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는 목표가 바뀌면 관계도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꿈이 뭐 좋은 수입차를 사는 거야라면 예를 들어서 그걸 사고 나니까 다른 목표를 삼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차에 태우고 싶은 상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와 관계에서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사이. 그러면서 마리 퀴리, 그러니까 퀴리 부인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남편과 공유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네. 자신이 독자적으로 받기도 하고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는 1902년에는 남편이 배우자의 공을 인정하면서 우리 아내가 더 연구를 획기적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자극이 돼서 8년 후에는 자신이 혼자 힘으로 받게 되고 또 딸도 교육을 시켜서 35년에 딸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거든요. 화학상입니다. 네.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이런 게 이제 공유된 목표가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 이게 최선이죠. 가족하고 목표를 공유해라. 네. 가족을 일구셨으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사회생활 쭉 해보면 관계에서 다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주변에 두면 좋은데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오히려 질시하고 험담하고 배신하는 사람의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차라리 기대를 조금은 저버리는 게 중요한데 이 행동과학자들 얘기는 상대방을 내가 잘한다 이런 착각을 버려라. 네.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잘 알아줄 것이다라는 착각도 버려라. 왜 내가 지금 빈정이 상했는데 몰라주지? 이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알지는 못할 거야. 이럴 때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지고 응원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예. 인내심을 좀 효과적으로 기르는 방법을 알고 싶거든요. 예.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책에서 얘기한 것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주의 분산이라는 거를 제시하는데 네. 저는 경험했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거든요. 정말 버티기 힘들어요. 네. 뭐 30초만 돼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때 다른 상상을 합니다. 멋진 바닷가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상상을 하면 1시간도 거뜬히 버텼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책에 제시된 예는 수학자 캐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대수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확률은 5대5잖아요. 앞면 뒷면의 확률이. 근데 그걸 실제로 던져본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5대5가 안 나옵니다. 연이어서 앞면만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10,000번쯤 던졌을 때는 5대5에 아주 근접해진다는 대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언제 이 사람이 발견했느냐? 포로 수용소에서 네. 할 일이 없었을 때 그걸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고 재미삼아 해본 네. 주의 분산. 또 사전 결정이라는 말씀드렸죠. 금연하려면 담배와 관련된 것들을 내 주변에서 치워야 되는 거죠. 어떤 사전에 결정하는 거. 또 화가 났을 때 아까 선택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죠. 선택 보류 이런 것도 인내심의 을 좀 늘리는 요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함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야식 먹고 늦잠 자느라고 제가 원하는 네. 출근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방송에 지장은 없겠지만 아주 조급해져서 운전을 거칠게 하고 있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방송에 늦는 건 아니고 별로 달라질 건 마음만 없으니까 조급할 뿐이죠. 조급함의 원인을 해결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도저도 안 되겠으면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위에서 좀 참아봐.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내심을 길러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저자가 사회적 태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회적 태만, 사회적 질병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남들이 할 거야. 심리학에선 방관자 효과라고도 하는 건데 남들이 해줄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최악의 범죄 현장을 보면서도 내가 신고 안 해요. 남들이 해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동기부여가 없는 건데 이 경우에는 뭐 다양한 사회적 장치들이 있겠죠.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정말 나쁜 일이야. 방관자가 되는 건 범죄자보다도 더 나쁜 거야라는 인식 교정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이건 그야말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치가 필요하다고 행동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목이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반드시 끝내는 힘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거나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노력해야 한다. 노력 없이는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다. 좀 빤한 소리 같긴 하죠. 이 책도 한 번 읽어서는 조금 빤한 소리처럼 여겨지긴 하는데요. 거듭 읽으면 내가 현실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거기 반추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내용을 실질적인 어떤 자신의 행동이나 의식을 바꾸는 수단으로 실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동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이를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분들. 네. 제가 아주 그런 대표적인 우유부단의 대명사인데 제 이런 얘기죠? 사람들한테는 네. 아니 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올해 포춘지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 9년 연속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킨 월마트. 아마존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 최대 유통기업으로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이 쓴 자서전 두려움 없는 도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월마트는 제2의 전성기입니다. 공룡 유통 시장에서 워낙 공룡이었던 건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이게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닙니다.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생존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서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창업주 얘기를 한번 읽어보죠.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